GHG 규제 관련 해운 회사의 고민 사항과 대응 현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SK해운 한상태 과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SK해운의 한상태 과장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발표를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고요. 아무쪼록 코로나 이슈에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의 고3 수험생분들의 수능 날인데요. GHG 이슈가 사실 대한민국 내에서도 근 10년째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그 수능 날과 유사하게 어떤 심사를 받아야 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한 부분은 이 GHG 규제에 있어서 해운선사의 고민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어떤 대응 현황이라든지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선사에서 느끼는 그리고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네, 먼저 GHG 이펙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선박에 있어서 18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선박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처음으로 이제 스팀 엔진, 제임스 와트의 스팀 엔진 개발을 통해서 이 범선이 태화를 했듯이,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제철법을 따라서 목선이 태화를 했고요. 그 다음 디젤 엔진이 개발되면서 스팀 엔진이 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보시자면 단일 선체 구조 유조선의 퇴출로 인해서 선박의 오퍼레이션 변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입니다만 설퍼 리미트, 황산화물 규제에 대한 규제 때문에 선박의 연료가 변화가 생기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GHG에 대한 이펙트는 앞서 거론되었던 이 모든 사항들, 즉 선박의 타입, 매트리얼, 엔진, 오퍼레이션, 퓨얼,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그리고 최대 격변기인 규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1차 세션에서 규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그 규제에 있어서 현재 시사점을 3가지를 뽑았습니다. 먼저 보시자면 IMO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런 규제들이 점점 규제 대상 선박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초 2013년부터 하자면 신조선부터 시작이 되었던 규제가 운항선으로까지 넓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GHG 감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존에는 기술적인 방법으로만 어프로치를 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경제적인 메커니즘까지 도입을 해서 GHG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전의 패러다임에서 규제들은 단일 규제에 대한 대응만 하면 만족을 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황산화물 규제 같은 경우에는 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황함량에 대한 규제만 대응을 하면 됐다라고 하면 GHG에 대한 규제 포함해서 향후 발생될 규제들은 좀 더 복잡, 다단해지고 있는 그런 형상을 띠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주제의 부분에서 4가지 카테고라이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해운회사에서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지만 이 GHG 규제에 있어서 어찌 보면 효과적인 그리고 올바른 방향이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4가지는 첫 번째로 조직과 인적 구성,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 네 번째 마지막은 규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과 인적 구성 요소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해운회사의 유사한 공통점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좌측에 보시는 그림은 대한민국 해운회사의 전형적인 조직 구조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에너지 효율을 담당하는 팀 내지는 에너지 효율을 담당을 할 법한 팀조차도 사실은 없는 게 이 대한민국 해운회사의 조직 구조의 작금의 현황이고요. 그리고 그 조직 구조 상에서도 대부분의 조직 구성이, 즉 선박 관리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구성 요소가 회계사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에너지 효율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 내지는 그 교육과정을 밟은 인적 구성 요소조차 없는 것이 이 대한민국 해운회사의 하나의 문제점으로 꼽혀지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 경제 부분인데요. 사실 이 GHG 규제 대응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앞서 DMVGL 측에서 해외 선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결국 제일 첫 번째로는 이 Financial Resource 부분이 가장 어렵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해운회사 포함해서 전 세계의 모든 해운회사들이 가지는 공통점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대한민국 해운회사에 있어서 가장 더 어렵다는 부분은 우측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 R&D, 즉 이 환경과 관련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R&D에 대한 투자를 사실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가장 근접한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몰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R&D 투자비를 편성을 해서 친환경에 대한 정책 그리고 그에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자체적인 R&D를 가져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운회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종국의 퓨얼 자체가 디카보나이제이션, 탈산소로 간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이행 과정 그리고 그 시대에서도 있을지 모를 올 퓨얼드 선박에 대해서는 결국 이 에너지 효율이라는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그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는 현재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결국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소위 필터링 내지는 통계적인 방법 그리고 확률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선박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평가를 하다 보니 결국 선사에서는 해당하는 항차 즉 A to B까지의 항해에 있어서 결국 얼마만큼 정말 이 선박의 에너지 효율이 실제 에너지 효율이 얼마가 되느냐가 어찌 보면 궁금한 포인트입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는 기술적인 부분과 어찌 보면 현재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앞서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결국 이 디카보나이제이션, 탈산소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연료의 생산, 저장, 유통, 사용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 디카보나이제이션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해운업계에서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을 건가? 최근에 수소에 대한 부분들이 뜨겁습니다만 수소도 결국 어떤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정말 친환경적인 연료인가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해운 선사에서 연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의 장애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규제 부분입니다. 최근 기사에도 보셨겠습니다만 이 자동차 업계에서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유럽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내연기관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들에 대해서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 산업에서의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과연 해운업계로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의 주요 변수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대선 결과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께서 친환경적인 정책이 어떤 기조가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이야기했던 이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컨트롤할 것인가 그리고 다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부분들이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해운회사에서 컨선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현재 대응하고 있는 현황 부분을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회사에서의 전략적인 부분도 있고 좀 대외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거론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조직과 인적 구성 요소 부분은 아무래도 단일 회사에서 핸들링 내지는 대응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JDP 또는 MOU와 같은 파트너십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들은 결국 이 해운회사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외부적인 대외적으로 그런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마련하는 형태로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결국 이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와 같은 그리고 연료와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발굴 활동들을 계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기술 자체가 규제에 대한 부분을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결국 규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회사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부분도 바뀌기 때문에 이 규제에 대한 부분도 지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 회사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회사의 조직 구조와 인적 구성 이런 부분들을 어찌 보면 좀 상세 타파하기 위해서 국내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현대글로벌서비스 그리고 KR과 함께 이 GHG 규제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MOU 체결을 통해서 현재 다양한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 발굴 활동입니다. 좌측에 보시는 그래프는 현재 당사의 에너지 효율 개선 장치의 적용 현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적용 현황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적용된 기술들의 특징을 보시자면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에너지 효율 디바이스의 개선율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 이 외부에 대한 인자 부분을 고려했을 때에 아직까지는 검증의 불확실성 그리고 그 검증 불확실성 결과에 따른 회사의 의사결정의 어려움들 등이 고려가 되어서 이렇게 적용률 자체가 다소 낮은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 CII, 앞서 말씀드렸던 카본 인텐시티 인디케이터 레귤레이터에 대한 부분을 갔을 때 결국 선사 입장에서는 해당되는 등급을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함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결정에 있어서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들은 가능한 한 외부 인자, 즉 바람이라든지 파도라든지 이런 외부 인자와는 좀 더 동떨어진 별개인 기술들에 대한 발굴 활동들을 더욱더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검증에 대한 방법 자체가 실제 선박의 운항 컨디션에 기반한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현재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방향을 맞춰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린하우스 가스 규제 자체는 상당히 크고 범위가 넓고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선박의 오퍼레이션 포함해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 해사업계의 비즈니스 모델과 그리고 기술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IMO 규제 자체는 점점 규제 대상 선박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기술 자체도 기존의 기술 기반이 아닌 경제적인 기반까지도 같이 넓어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기술에 대한 필요 요소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해운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민들을 하겠습니다만 결국 이 조직 구성과 인적 구성에 있어서는 JDP, MOU 같은 형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향후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현재에 기반한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뭐 기술이 있고 아무리 다 좋겠습니다만 결국 이 파이낸셜 이슈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든 아니면 국가적으로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